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비상 상황을 선포한 여당. 자, 비대위로 가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의 질문은 이런 것이겠죠. 무엇을 위한 지각변동인가? 차기 리더십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누구여야 하는가? 자, 이 혼란의 초점이 민생, 국민을 위한 권력 안정화로 가는 길이어야 할 텐데 말이죠. 자, 지난 7월 물가도 6%대가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고물가, 국내외 경제기구가 낮춰잡고 있는 올해 경제 전망치, 고용지표 등등 모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린이들을 일찍 학교에 보내서 일찍 사회에 내보내겠다. 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지금 교사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교육부의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이라면 폐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번복 결정은 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애초에 왜 교육에 대한 핵심 맥락을 잘 못 짚었는가 하는 점이겠죠. 자, 최근 모 드라마에 나온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을 자칭한 이 방구뽕이라는 캐릭터가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는 당장 놀아야 한다. 당장 건강해야 한다. 당장 행복해야 한다. 나중엔 늦는다. 나중엔 어른이 돼버리죠. 자, 이런 주장입니다. 어린이뿐이겠습니까? 국민 전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먼저 추진하는 것. 이게 정책의 우선순위일 텐데요. 이것을 잘 잡으면 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KBS 홍사훈 기자와 함께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여의도 정핵관, 그리고 사건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 싶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오늘도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고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비가 서울에는 많이 왔죠, 출근길에. 그런데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더위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바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인데요. 어젯밤에 정말 미중 간의 긴장이 어마어마했는데 결국 대만에 도착을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도착을 해서 오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네. 대만 방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는데 결국 대만에 가게 됐고, 이게 이제 25년 만에 대만을 찾은 미국 최고위급 인사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점이 중요해요.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 사이에는 대만이 있거든요. 대만의 독립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거기에 대한 중국은 아니 하나의 중국인데 왜 대만의 독립을, 또 대만을 띄워놓고 중국을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특히 어제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대만에 도착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거기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이 중국을 향해서 중국 특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을 강화하면서 혹독한 인권 기록과 법치에 대한 무시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일국양제 약속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티베트와 신장에서도 소수민족 대량 학살에 자행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 이런 게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런 상황을 염려한 중국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위험한 불장난하냐. 불장난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불장난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타 죽는다. 강하게도 비판한 모습이고, 네. 내일부터 7일까지 이 대만 이 앞에 그 해역 거기 공역에서 네. 실탄 사격 훈련 하겠다. 아하.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그렇습니다.
자, 중국은 계속 뭐 이 대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엄포를 놨고 그런데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통화할 때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의 중국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결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가서 낸 메시지는 매우 강한 또 중국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이었잖아요. 네.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 미국은 반대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인권 문제, 자유 문제, 아까 일국양제 얘기하니까 최근에 홍콩 사태 있죠. 네. 티베트하고는 오래된 또 분쟁이죠. 네. 여기 이제 대만 문제 있죠. 이거 점점 이제 신냉전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계속 확대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다가 네. 다시 축소 재편이 되고 있다. 이런 어허.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 지금 보면 이제 대화 내용과는 무관하게 중국과 미국 간의 양국 간의 군대도 다 출동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실제로 로널드 레이건 핵항모죠. 핵항공모함까지 출동을 했고 순양함 그리고 미사일 탑재한 구축함도 등장을 했고 미군의 초계기라고 하죠. 초계기도 2대. 중국도 맞서서 또 똑같이 네네. 또 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만 딱 봤을 때는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도 가는 것은 아닌가. 물론 군사적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만은 만약에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알고 있는 이 사인과 이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앞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다른 전 세계를 상대로 너 우리 앞에 있을 거야 중국 앞에 있을 거야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지 않을까. 공교롭게도 지금 대만을 방문하고 한국으로 대만 방문 이후 일정이 아시아 순방인데 우리나라로 와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만에 가서도 이 방문한 곳은 TSMC.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 우리나라 바이든 대통령도 평택에 오자마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타기에 미국 이 고위직들은 반도체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고 무력 시위에 돌입을 했는데 자, 어제 뭐 이게 펠로시가 정말 대만으로 간다면 뭐 격추운운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대만 측에서는 또 이 심리적인 위협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게 또 갑자기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든가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한 우려도 미국 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 국내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올해 가을이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네네. 중국의 이제 인민들도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아울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 차원에서 반도체 이 동맹, 뭐 지금 뭐 치포를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의 이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대만을 건너뛰고 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근데 사실은 밑에는 펠로시 의장이 그동안 보여왔던 중국에 대한 강경한 모습을 예전부터 보여왔거든요. 1991년 그러니까 천안문 광장 앞에 가가지고 뭐 시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공안에 쫓겨나는 모습도 있었고 예전에 있었죠. 91년도.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펠로시 의장의 강경한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면도 있고 또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국내 문제도 좀 영향을 줬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상황에 따라서 세계 질서가 다 재편되는 과정에서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소용돌이가 또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91년도 티에난멘 광장에서 기술 시위만 해도 낸시 펠로시 의장이 하원 의원이고 젊었을 때고요. 그때 이제 막 90년 이제 소련이 몰락하면서 동구권이 급속히 개방되던 그런 시기인데 지금은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펠로시 의장은 아무도 못 말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더 나이가 위던데요. 네, 못 말린다고 하는 걸 이제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또 오히려 중국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 우리도 통제가 안 돼라고. 근데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가는데 그래도 국가 의전 서열 3인데 미국 국가 의전 서열 3인데 가는 거 우리 못 말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어느 정도는 충분한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뭐 이런 행보는 좀 불가능한 그렇죠. 겁니다. 펠로시 시장이 예전에 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는 막 조롱의 박수도 보내고 각을 세웠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당의 하원 의장. 그래요. 지금 권력이 뭐길래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러설 수 없다. 네. 중간 선거와 사면임이 또 여기에 연결돼 있다. 국내 문제로 들어가 보죠. 권력이 뭐길래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뭐 집권 여당의 상황이. 그런데 먼저 이거 보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시행하겠다. 그런데 이게 발표 먼저 하고 논란이 일고 반론이 거세게 이제 뜨거워지고 뒤늦게 공론화에 나섰는데 지금 이제 뭐 학부모 단체와 이제 교사 단체 등 만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공론화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윤 대통령이 이 박순애 부총리에게 공론화를 해라. 그리고 경청을 해라. 또 이 통합 보육 문제 이것도 돌봄 문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 휴가 중이라 일 같은 일은 안 하신다 그랬는데 일을 했네요. 네, 일을 한 셈이 됐네요. 그래서 이런 입장이 수석을 통해서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오후에 박순애 부총리와 학부모 단체 대표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예, 뭐 보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강하게 이제 어필했어요. 네네. 지금 뭐 이제 울먹이는 상황도 있었고 그걸 좀 박순애 부총리가 말리면서 뭐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는데 또 뿌리치고 막 그러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감정이 격해진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박순애 부총리는 의견 수렴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제 학부모 이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는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 간담회를 열었어요. 여기서 국가 책임자 강화 도입 취지를 설명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학자 개편 추진을 통해서 국가 책임제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한 걸로 저희가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오늘 오전에 서울 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네. 이렇게 각 단위별로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어제 그 상황에서 이게 뭐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면 이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반대 목소리가 나오게 되니까 국민들이 계속 반대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 폐기될 수 있다, 폐기할 수 있다. 정책 철회 가능성까지 언급을 처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차관 모두 선임이 될 때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그렇습니다. 전력 문제도 있었고. 예,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 이제 행정의 달인이다 했기 때문에 애초에 교육과는 좀 무관하고 지금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국무조정실에 쭉 있었습니다. 거의 주요 이력이.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수장인 장관과 차관이 모두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지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장 차관이 만나는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얘기를 거의 일방적으로 듣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철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던질 만큼 가벼운 것이었는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순애 장관이 쭉 이야기를 듣고 또 학부모를 만나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가 또 손을 뿌리치고 이런 게 또 연출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여름 수련 과정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이 여름 수련 과정 자체가 장관에게 좀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도교육감 화상회의 오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출이 있었으니까 묘하게 지금은 이 광역시도 교육감이 반반, 진보 성향 반, 보수 성향 반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서울 교육감의 경우에 이제 조희영 교육감이 또 재선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중요 교육 정책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 취급하고 있다. 강하게 지금 또 비판을 했네요. 네,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 개편안이다. 철회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박순애 부총리도 설명했듯이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교육청은 뭐 유초 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학생 학부모 교육 현장을 연결하는 교육행정기관이자 지방교육 자치기관인데 교육부는 교육부 개편안에 이어서 또다시 중요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문가 단체 또는 이제 주무관할 이 기관들과 협의 없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또 그거 하시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정황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박순애 장관이 내년 3월에 장관을 관둘 수 있다. 근데 지금 보통 논란이 커지면 뭐 즉시 물러난다든가 혹은 뭐 수습 후에 물러난다든가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왜 내년 3월에 장관을 그만둘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나온 발언일까요? 일단은 이제 취임 직후에 대학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내년 3월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네네네.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임명되고 나서 부총리직을 8개월만 수행하고 나가는 것인데 네. 중요한 건 그렇다면 왜 3월이냐? 내년 새학기에 교수로 복귀할 수 있는 새학기 시작과 내년 동시에 1학기에 예, 복귀할 수 있다라는 그 타임라인이 아니냐라고 네네.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야. 이 자리에 함께 만났던 일부 대학 총장은 새 정부의 첫 교육수장으로서 이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네네. 라고 그 자리에서 또 지적을 했던 것으로. 저 2학기 동안 겨울방학까지만 장관하고 네. 대학으로 돌아가요. 그런 시한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관이든 사실은 네. 한 정권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짧게 또 교육부 장관이 그냥 교육부 장관이라면 또 부총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사령탑 속에 속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내년 3월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새학기에 교수로 복귀한다.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밝힌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인 장관. 그럼 정책 추진력이 우리가 흔히 국정 동력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게 탄력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밑에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면 말 안 들을 네네네. 거고요. 전국에 있는 총장. 몇 달만 있으면 나갈 장관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총장 그리고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교육감은 아예 얘기를 안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한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하나는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낙마 뒤에 이제 교육부 수장이 된 건데 그렇죠. 실제 한시적 임기 수행 관련 언지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조금만 메꿔주시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네. 이게 이 자리가 사실은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원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찾은 거였거든요. 네네네.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이 총장들 앞에서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방대 살리기 이런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말한 게 네. 와전된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에 좀 알아보면 이게 비공개 자리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도는 됐고 지금 내년 3월은 본인이 언급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네요. 한번 지켜보죠. 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뭐 분수령을 넘는 것 같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시작됐는데 반발은 아직 거세고요.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간다. 어제 저희가 서병수 이 전국위 의장도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본인의 개인적인 의사는 이거 어렵다. 그리고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그 지도부에서 결국은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걸 소집 안 할 수도 없다. 소집한다. 근데 토론이 이제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기류예요. 그런데 그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사퇴했는데 자, 오늘부로 저는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 최고위원회 참석을 해서 네. 이준석 대표가 언데드라는 표현까지 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금요일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그날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이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회동을 했다. 네. 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좀 나왔습니까? 지금 정진석 부의장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그냥 가벼운 식사 자리였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 부의장이 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종종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던 사이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 자리에 장제원 의원이 있었단 말이죠. 네. 장제원 의원은 뭐 윤핵관으로 불리고 있고 핵심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권성동 대표와 함께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다.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네. 불리고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만난 것은 결국 이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를 논의한 게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배현진 최고위원이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비대위 체제 전환을 선언한 셈이 됐어요. 시작된 거죠. 네네, 그날 그렇게 됐죠. 초선인들도 연판장을 돌리고 하면서 그런 날 저녁에 만났다. 이거는 시사한 바가 크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 권성동 체제는 안 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사실 비대위보다는 새로 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보도도 있었는데 네. 인터뷰도 있었는데 이 지도 체제를 가지고 지금 체제는 안 되고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세 사람이 나눴을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은 누가 괜찮겠냐, 네. 누가 낫겠냐, 몇 개월 정도 비대위를 꾸려나는 게 낫겠냐 여러 가지 가능성과 시나리오가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회동, 이 세 분 이름에다 J가 들어가서 저는 3J 회동이라고 하겠습니다. 3J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 앞으로의 이 여당 지도체제와 관련해서 논의했는지를 이 오창석 평론가 의견을 들어볼 텐데 먼저 그 전에 교통정보 들어보겠습니다. 폭우에 폭염에 날씨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자, 수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은 어떤지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어제보다 더 많은 차들이 휴가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먼저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입니다. 고령 1터널을 막 진입하기 전인데요. 화물차와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으로 연기까지 가득한 상황이라 일시적인 전면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2km 구간에서 차량들이 그냥 서 있는 상황이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사천터널 지나기도 많이 어려우시죠?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7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서안암 부근에서 사고 처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벌써 3시간 가까이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뒤쪽으로 구리 남양주 요금소 부근부터 13km 구간 정체인데요.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정진석, 장제원, 김종인 이 3J의 회동. 자, 그런데 정진석 의원은 뭐 우크라이나 갔을 때부터 이준석 대표와 뭐 설전을 주고받았고요. 또 장제원 의원은 뭐 애초 대선 과정부터 윤핵관의 대표로 네.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나를 세웠던 또 상대기도 하고.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김종인 퀴즈다. 네. 처음에는 박근혜 퀴즈로 시작은 했지만 최근에 김종인 퀴즈로 당대표까지 됐다 할 정도로 굉장히 서로 이제 존중하고 네. 우호적인 사이였는데 어떤 얘기가 여기서 오갔겠습니까? 일단 뭐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 앞으로도 밝혀지진 않겠죠. 밝혀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간 것은 비상대책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보통 비대위는 선거 직전에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김종인 비대위는 특히 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총선 직전에 들어왔고요. 네. 2020년 총선 직전에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보궐선거 이렇게 이제 진두지휘를 했었는데 지금은 선거 체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총선이 남았고 오히려 다 끝나고 네. 선거 이후에 지금 뭔가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 국면인데. 네. 그래서 지금 만난 이유는 당내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 집권 초반인데 지지율이 너무 낮은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반영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정도에 대한 질문 그리고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경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피할 수 없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질문은 이건 마치 추정을 해볼 건데 네. 카메라가 있어도 직접적으로 서로 얘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주고받은 그 SNS 메시지처럼 뭐 내부 청지를 하던 네네. 당대표가 사라졌다. 당대표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장제원 의원이나 뭐 정진석 부의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얘기 못했을 거고요. 지금 당대표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네네네네.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로 가는 걸 떠나서 선거를 2번이나 이렇게 크게 이긴 당대표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예. 쭉 지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네. 아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겠구나라고 역추론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자, 뭐 이 자리에 있었던 분 아닙니다만 또 나름 내부에선 유력한 이제 인물입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 뭔가 또 쓴소리를 내놨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전환까지는 의총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랬죠. 이 비대위 기간
비대위 언제까지 꾸려갈 것이냐, 네네네. 아니면은 조기 전당대회를 언제 할 것이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데요. 김기현 의원 얘기는 뭐냐면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네. 어떤 특정인이 다시 복귀하느냐 마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넌센스다. 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것을 가능성 열어두고 네.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지지를 다시 높일 것이냐,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고, 이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비대위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듯한 그런 의견도 당내에 많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민주당은 8월 만에 당 지도부가 선출되는데 과연 그래서 정통성을 갖게 되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 비대위 체제로 만약에 여당이 가게 된다면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 직접 맞상대하겠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하고 상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과 상대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여당이 뭐가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얘기를 나눠보지. 아우 정말 저는 우리나라 정치로 답답한 게요. 직접 좀 연락도 하고 만나고 그래서 직접 물어보지. 추론으로 이 비대위로 가기 위한 네. 상임 전국이 소집해 주시오. 전국이 소집해 주시오. 네, 대겨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걸 얘기하는 당사자 의견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시던데 누가 이준석 대표에게도 좀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금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상황에서 명예롭게 퇴진시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의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됐을 때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지 않았을까. 네네.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이 대통령입니다. 아주 집권 초반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명예로운 퇴진 얘기했다가 혹시 나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주 현실의 정치적 생리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정치의 본질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이렇게 방어할 수도 있겠죠. 수사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나서서 명예로운 퇴진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윤리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단해서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론을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 정황상 찍어내기처럼 보이니 아무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만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래야죠. 예, 예. 네. 이게 정상인데 서로 안 만나고 얼굴 안 보고 찍어내는 이 데만 이제 서로 막 힘을 쓰고 있으면 또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국민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켜볼 수밖에 없겠고요. 이 다음은 민주당 상황으로 또 넘어가 봐야 됩니다. 지난주 컷오프 당대표 3명으로 압축이 됐고, 저희는 또 강훈식 의원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박 기자님, 좀 뭔가 어떤 전략으로 3명이 움직이든가요? 근데 이 언론이 봤을 때는 기자들이 취재할 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뭐 불꽃이 튀는 느낌은 아니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엔 탐색전으로 보통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토론회이기도 하고 새 후보가 각자의 이제 강점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그동안 계속 지적이 나왔던 부분들,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청사진은 어떻게 민주당의 청사진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맞서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저소득층 폄하 발언 논란, 저소득층이 보수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더라. 이 얘기를 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면서 혁신 없이 남 탓을 하는 노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아니 대기업 법인세를 깎고 서민의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쉽다는 뜻이었다. 침소봉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서는 모습 보였고요. 또 이른바 의원 욕하는 플랫폼 발언. 있었죠. 이 발언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훈식 후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발언할 수가 있냐, 질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청사진, 그러니까 당의 비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뭐 이른바 친명, 뭐 반명 이렇게 나누는, 갈라지는 민주당이 아니라 하나 되는 통합하는 민주당 만들겠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민심과 상식, 포용의 정당,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팬덤에 어떻게 보면 장악된 그런 정당이 아니라 상식을 따라서 가겠다, 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강훈식 후보는 새로운 리더십의 중요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력 후보가 되면 당이 분열되지 않을까, 또 강하게 반대하는 후보가 되면 민주당의 중요한 가치 자산이 깨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건데 해결책은 새 판짜기,
새로운 젊은 리더가 예. 수권 정당을 만드는 거다라고 지지를 호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기자님이 열심히 어제 TV 토론을 정리해 주셨는데 재미는 없네요. 예. 이게 정리가 재미없어진 것인지 어제 네. 토론회가 밋밋했던 것인지 네. 이건 뭐 각자 확인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뜨거워질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오평론가님 네. 누가 됩니까? 아직 이렇게 예단하기 좀 쉽지 않지만 한 20여일 남았어요. 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상 네. 여전히 이재명 의원이 가장 앞서고 있지 않을까. 어대명 대세다. 네, 최근에 당대표 선출을 좀 보면은 2016년 이제 전후에 선출된 추미애 대표가 50%를 넘겼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 대표,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 송영길 대표까지 오면서 이낙연 대표가 선출됐을 때는 60.77% 예, 예. 아주 높은 예. 득표율을 얻었거든요. 아마 이재명 의원이 지금 그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 또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중론이 지배적인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는 그러면 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 한 표 하겠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 될 거니까 이런 식의 여론이 만약에 형성된다면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러나 여전히 단일화는 안 될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다? 저는 안 될 거라고. 안 된다. 네. 3자 구도로 끝까지 완주한다. 네, 3자 구도로 가든가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네. 박용진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을 오히려 겁니다. 이재명, 강훈식 단일화가 더 가능성이 높다? 된다면 강훈식, 네. 박용진 단일화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단일화는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다 완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 봅니다. 완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자, 이거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이게 이 뉴스 뭐예요? 국정원장이 현 국정원장입니다. 이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대통령이 승인한 사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제 이 정보위 비공개 보고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을 지난달 6일 검찰에 고발을 한 사실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대통령에게 보고했냐? 그랬더니 이 김규현 국정원장이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승인하셨다. 어허.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승인이란 단어를 썼는지 네. 어떻게 이 내용이 나올 수 있냐 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네네네. 정보위가. 그래서 이 여당의 유상범 의원 간사는 승인이라고 안 했다라고 했고 아니다 민주당에서는 승인이라고 했다라고 좀 답변이 엇갈렸어요. 네. 그래서 여야 간사가 회의 녹취록까지 확인했습니다. 함께. 네네. 그랬더니 김 원장의 답변에 대통령 승인 이 언급이 포함된 것을 확인됐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발 위에는 대통령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파장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승인이 아닌 뭐 다른 표현이라면 그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건 사실이고 그럼 네. 대통령이 뭐 묵인했다든가 동의했다든가 뭐 승인이나 결국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마찬가지 아니냐. 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이제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또 대통령 개입의 문제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안타까운 뉴스가 또 있습니다. 이 공군 여부사관이 또 안타깝게 이제 유명을 달리한 상황에 대해서 성추행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5276님. 오늘 오프닝에서 이야기 나왔던 대로 아이들은 당장 놀아야 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놀기에도 하루는 너무 짧아요. 어른도 놀고 싶습니다. 자,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신청하셨고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그 놀이터 겨울에 빠져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편법과 위법, 심지어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뉴스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결국 자업자득이 돼서 자신에게 화로 돌아오지요. 자업자득. 이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을 뜻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자작자수, 자작지열이란 한자어 표현도 있습니다. 자작자수는 자기가 저지른 죄로 자기가 그 악과를 받음이고요. 자작지열은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생긴 재앙을 뜻합니다.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을 가진 사필귀정입니다. 이 사필귀정이라더니 과연 그렇군. 이 예문에서처럼 사필귀정은 일반적으로 명사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동사 사필귀정하다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모든 일은 사필귀정할 것이니 조금만 참고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불범정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는 바르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것이 바른 것을 건드리지 못함. 그러니까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비가 그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고 경기 북부도 빗줄기가 굵은 상태입니다. 늦은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일부 지역은 다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동부와 전남, 경남 지역은 1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친 지역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의 기온이 35.1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산지 일부,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남부지방은 대부분 폭염경보인 상태인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대구와 강릉 34도, 제주 33도, 대전, 광주 32도, 서울, 부산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습도까지 무척 높은 상태여서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에서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하늘이 개겠지만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일상 회복은 멈추지 않으면서 증상이 있을 땐 빠르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려스러운 코로나 확산세 속에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70일째 역대 최장 기록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실체 없는 과학 방역의 허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타이완 방문에 이어 오늘 밤 방한하는 것과 관련해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은 없다면서 내일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만남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서울 경기 기초자치단체장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여 원으로 국민 평균의 6배가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오늘 이러한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또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서 30년 만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세 번째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죠. 이 위기를 기회로 돌리려면요, 우리가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할 텐데요. 자, 오늘은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중요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KBS 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진행자인 경제와 정의를 잡는 홍반장, 홍사훈 KBS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벌써 몇 달 됐네요. 오셔서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한번 쭉 풀어주셨는데. 예. 자, 오늘은 책을 내셨어요. 계기가 뭔가요? 제가 다 쓴 건 아니고 제 네. 일부 하고 그 경제쇼 패널 네. 전문가들 인기 있는 패널들 한 8분 정도 계시거든요. 오, 많이 참여하셨네요. 그분들 이제 대담하고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좀 지금 사실 경제 위기인데 네네. 이게 왜 경제 위기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그럼 헤쳐나가야 되는 거냐. 물론 이 책이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 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고. 아니, 부자가 되기 전에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경제에 대해서 좀 지금 상황이 왜 경제가 중요한가 그 네. 부분을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좀 엮어냈습니다. 아이고, 시적절합니다. 책 제목이요. 이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 예. 바로 딱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세 번째 위기인데 왜 이제 위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신다. 경제쇼는 프로그램이 경제 프로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예. 대체로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짚고 계시던가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네. 곧 경기 침체가 곧 온다. 그건 확실하다. 다만 강도의 차이가 얼마나 세게 올 거냐. 예. 그냥 사실 우리가 늘상 해방 이후에 50년 우리 한반도에서 경제 위기 침체가 아니었던 적이 언제 있느냐라고 힘들다라는 얘기가 없었던 적은 없죠. 정도의 차이거든요. 네. 정말 이번 경제 침체가 오는 그 강도가 누구는 그 아까 말씀하신 1997년 98년 그 IMF 위기 경제 외환위기 때 나라가 그때는 절대 안 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정도로 온다는 분도 있고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다라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큰 경제 침체 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다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 경제적인 태풍이 휩쓸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인데요. 그런데 이제 의외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경제 잡는 홍반장 이런 소개 드렸고 KBS의 간판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 아니 저는 경제 천재라고 생각하고 모시는 분인데 경제 무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사실입니까? 지금도 무식이죠. 뭐 사실 제가 경제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로 이제 취재하던 게 이제 탐사보도 뭐 고발 이쪽이었기 때문에 뭐 물론 경제 분야 뭐 부동산 문제, 주가 조작 이런 문제는 많이 취재는 해봤지만은
전반적인 뭐 경제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주식도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원래 주식 안 하셨군요. 그런데 제가 경제쇼 진행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1시간씩 그 전문가들한테 과외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정말 똑똑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네네. 경제라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무식했었나 생각했는데 자각도 하고 지금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숫자들이 막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사실 경제 지금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경제 채널들 방송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상당수는 제가 봤을 때 매우 위험합니다. 정말 냄새나는 방송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쇼 많이 보시면 정말 저만큼 똑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가장 강력한 홍보 경제 무식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경제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시사 프로는 아무리 진행해도요. 남는 게 없어요. 정치가 그만큼 비생산적이란 얘기예요. 비판을 한번 하고. 자,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경제가 뭐 대체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는 이유가 있나요? 가계부채 때문이죠. 사실 가계부채. 코로나 때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누군가는 빚을 져야 됩니다. 국가가 빚을 지든 민간이 빚을 지든. 근데 선진국들은 미국이나 유럽은 2008년 금융위기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때 민간 부채가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때 느낀 거지. 이게 호미로 막을 걸 잘못하면 가래로 막는다. 민간한테 떠넘기면. 그래서 국가들이 다 부채를 국가 재정을 풀었어요. 다. 네네 맞습니다. 돈을 풀었어도. 한국은 반대로 나라 곳간 타령한다고 민간한테 다 빚을 떠넘겼습니다. 지금 바뀌었지만 홍남기 전 부총리 생각나네요. 어쨌든 지난 정부가 이거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뇌관이 됐고 이 경제 위기에서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이 더 위험한 상태다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지난 정부 사실 그 부분은 매우 반성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딱 설명이 되는군요. 가계부채 때문이다. 차라리 국가부채가 늘더라도 그 곳간 타령하느라고 이 상태를 만든 겁니다. 반대로 갔어야 한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는 1997년 우리가 IMF로 기억하는 외환위기. 두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그럼 세 번째로 닥쳐온 이 퍼펙트 스톰이 우리가 겪은 두 번의 파고와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까?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IMF 때나 뭐 세계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미국에서 2000년 IT 버블이 이제 거품이 꺼졌을 때도 그랬고 그때는 다들 국가들이 대책이 있었거든요. 돈 풀었습니다. 돈 풀면은 경기 확 올라가고 돌아간다. 뭐 그 경제 침체가 이제 좀 해소됐어요. 근데 돈 풀면 원래 인플레가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당연하죠. 돈이 흔해지니까. 근데 인플레가 안 왔습니다. 물가가 오르질 않았어요.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세계화라는 거였거든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어디선가는 물건을 싸게 만들고 공급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만들어 세계 공장이라고 싸게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슈퍼마켓 시장이 아니고 이제 세계로 막 도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세계화가 이제 종식되는 시점이거든요. 세계화가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는 시점에 돈을 풀어버렸으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이게 정상이거든요. 돈 풀면 물가가 경기가 과열되고 과열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생기는 건 원래 있었던 거거든요. 지난 30년간이 특별한 경우였어요. 이게 정통 경제학인데. 그래서 지금의 위기가 다른 거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인플레라는 잠자던 용이 이제 깨어난 거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세계화가 무덤으로 들어간다. 종식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코로나와 최근 문제에서 공급망 뭐 교란부터 또 이 트럼프 때 이미 보호주의 이게 다시 등장하고 그랬죠. 자, 이제 자국 경제가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세계화가 종식돼 가고 있다. 자, 30여 년 넘게 세계화가 잘 유지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값싼 곳에서 발주해서 만든 부품 가져다가 우리가 조립해서 비싸게 사는 시장에 팔아준다. 이게 돌고 돌았는데 이게 왜 종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세계화가 왜 시작되냐면 세계화가 뭐냐면 말이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물건 값싸게 만들어서 값싸게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세계화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90년대 그냥 글로벌라이제이션 1991년에 구소련 체계가 이제 붕괴되면서 헝가리의 공장을 미국 공장이 들어설 수 있고 체코의 공장이 들어설 수가 있었거든요. 값싸게. 그게 바로 세계화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이 붕괴의 조짐이 보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붕괴된 게 아니에요. 이미 2011년도에 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있었잖아요. 있었죠. 미국의 중산층들이 붕괴됩니다. OWS 운동.
월가의 자본가들이 철저하게 세계화를 통해서 자본이 막 넘쳐날 정도로 과다한 이익을 보다 보니까는 네. 중산층의 몰락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아하. 그때부터 미국의 중산층들이 이걸 깨달은 거지. 세계화는 안 된다. 네네네. 이건 왕서방만 좋은 거다라는 부분이었고 네. 두 번째 세계화가 그 종식되게 된 이유가 처음엔 중국이 2001년에 이제 WTO 세계 무역 체제 들어오면서 네. 정말 세계의 공장이 됐잖아요. 네. 미국이 중국을 그때는 고양이 새끼로 본 거였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돼버린 거죠. 예. 그냥 값싼 옷이나 만들고 신발 뭐 허접한 가전제품 정도나 만들려고 했는데 네. 중국도 깨달은 거죠. 이렇게 가서는 우리가 그 왕소방한테 그 놀아나는 거다. 네네네. 그러니 이때부터 중국도 전기차부터 뭐 배터리, 예. 뭐 통신기기, 우주불기 인공지능 등등 정말 고부가 가치를 만들게 돼버린 거거든요. 네네. 미국이 위협을 느낀 거죠. 이러다가 중국한테 따라먹힌다. 네. 그래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세계화 전쟁이 금가기 시작한 거고 마지막으로 대못을 받은 건 역시 러시아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여기서 확실하게 세계화는 끝나고 세계가 블록 경제로 완전히 다시 이제 갔습니다. 신냉전으로 간다. 그러니까 두 개의 블록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 세계가 이른바 그 금융 자본주의 블록이 하나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산업 경제주의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여기는 여기끼리만 놀고 금융 자본주의는 금융 자본끼리만 우리 놀자. 확실하게 산업 이제 세계화가 깨지고 블록이 형성된 거죠. 야,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냉전은 이념에 의한 좀 군사적인 동맹이었다면 나토가 그때부터 생긴 건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이익 공동체로서의 신냉전 블록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세계화를 이끌었던 게 20세기 내내 이제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급부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팍스 아메리카나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나라가 패권을 가져가고 시대가 바뀌는 거죠. 로마도 망했으니까. 근데 요거는 전환이 안 될까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세계가 다 봤지 않습니까?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안 끝나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하기도 저렇게 버거운데 중국을 상대하는 거는 과연 가능할까?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합니다. 2030년 가기 전에 미국과 중국의 GDP가 이제 역전된다고. 물론 GDP가 역전된다고 해서 패권이 옮겨가는 건 아니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 미국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러시아 침공하면서 러시아의 달러 자산들을 다 동결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랬죠.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남의 자산을 갖다가 빌려온 돈을 이거 우리 안 돌려줄래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많은 국가들이 달러가 내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이거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 거잖아요. 사실 미국의 모든 패권은 달러 패권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핵심 이익은 달러거든요. 달러가 미국을 지켜줬던 건데 스스로 이 달러 패권에 대해서 좀 금이 가게 만든 거 아닌가. 물론 달러 패권이 지금 배치할 수 있는 건 사실 마땅치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다극 체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국적인 이 통화 중국 위안화가 될 수도 있고 유로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나라의 화폐가 이제 기축 통화 역할을 좀 할 이 틈새가 생긴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미국의 그 팍스 아메리카나가 좀 금이 같다고 좀 보여지는 거죠. 달러 패권의 금이 같다. 최근에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까지 갔지만 사우디가 친미적인 국가여서 자, 우리 오일을 살려면 다 달러로 결제해야 돼 했는데 아니야. 다른 화폐도 받아줄 수 있어. 이런 분위기잖아요. 특히 위안화를 갖다 얘기를 했거든요. 위안화로도 결제할 수 중국 있다. 위안화를. 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달러 패권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미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지난 밤 사이에 무슨 뭐 무력 충돌 일어나나 했어요. 낸시 펠로시 이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이제 들어가는 와중에서 중국은 지금 뭐 대만을 포위하고 있다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최근 논란되고 있는 칩4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 새 정부 시작되자마자 왔다 가고 제니 젤런 미 재무장관 왔다 가고 또 이제 펠로시 의장 오는데 보니까 대만도 가서 TSMC 반도체 회사를 먼저 갔어요. 그럼 이제 옐런 장관 왔다 갔을 때 칩4에 이제 빨리 가입해라 권유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 여기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바이든 정부 이전에 트럼프 때부터 계속 시작했던 거잖아요. 계속 중국 때리기가 그때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는 트럼프는
무역을 갖고 중국과 일전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무역은 중국이 훨씬 잘하는 겁니다. 미국보다. 중국이 미국에 파는 게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완패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기술을 갖고 이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중국은 기술의 약점이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 더군다나 트럼프 때는 미국 혼자서 중국과 맞짱을 뜨려고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게 안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동맹과 같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제 치포라는 입장에 그 동맹 반도체 중국한테는 그 좋은 그 고급 기술의 반도체 팔지 말자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중국도 사실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약한 고리가 치포 중에서 한국입니다. 한국일 수밖에 없죠. 미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 한국.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에 판매하는 반도체가 가장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미중과 한국과 중국의 교역이 이제 가장 많고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반도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그 치포에 가입하지 마라.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한국 입장에서 치포에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통보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가입할지 말지. 8월 말까지. 근데 거기서 정말 국익에 주는 게 있으면 우리가 받는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치포에 가입하면은 분명 우리가 중국 시장을 손해를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미국한테 말을 해야 되고 중국한테도 반도체 원천 기술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포에서 빠지면은 그 부분을 미국은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할 수도 팔 수도 없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철저하게 실리에 맞게끔 외교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고. 그렇죠. 일본이 사실 어제 제가 보니까는 저희 패널 중에서 일본이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절대로 우리 미국 편에 쓴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중시한 편에 쓴다라는 말을 하고 미국의 일본의 기업인들이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 계속 만난다. 우리 이런 사정이 있으니 좀 봐달라. 정부가 이러니 우리는 중국에 팔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정경 분리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거예요. 세계 경제보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일 텐데. 자, 국내 7월 물가 상승률 6.3%. 이게 6월에도 이미 6% 넘겼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 하지만 빅스텝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금리 인상.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은 지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올리고 있잖아요. 일단 물가가 금리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미 금리가 역전됐잖아요. 역전됐고 환율 지금 1,400원, 1,300원대가 거의 고쳐가 됐거든요. 아이고. 환율이 고환율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수입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물가를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데 말한 대로 부동산이 사실 가장 뇌관이지 않습니까? 뇌관이죠. 지금 이게 주진영 대표가 터져야 산다 이렇게 얘기해서 충격받았어요. 아니 물론 터져야 산다는 부분은 제가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른 자산에 들어간 비용하고 그 자금하고 부동산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규모가 다르죠. 이게 정말 너무나 큰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이나 재정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만이 견딜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다 망하지 않고 다 잘 살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합니다. 감내해야 합니다. 이자가 오르더라도. 이자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홍 기자님 나오시니까 청취자분들이 시끌시끌해요. 자, 생존법을 내놔라. 우리나라 가계부채. 아까 가계부채로 시작했으니까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계부채 부실 문제. 어떻게 지금 그러면 대처해야 될까요?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라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다 떠넘겼듯이 지금은 국가 재정이 좀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가 부채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있거든요. 재정을 지금 풀어야 될 때입니다. 재정을 풀어야 된다. 다만 지금의 정부가 하는 그 여러 가지 감세 정책 정말 누구한테 그 재정을 풀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소득세 이런 부분은 서민들을 위한 감세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게 계속 이제 국회에서 공방이 오가더군요. 딱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단답형으로.
지난번에 오셨을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상한 점이 있다. 계좌가 일부만 공개됐다. 그때만 해도 대선 과정이었어요. 예. 자, 지금 이제 이 새 정부가 들어섰고 요거 물 건너간다. 수사가 물 건너간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그 이후에 제가 경제쇼 하느라고 취재를 더 이상 이어가진 않는데 사실 제가 요거 한마디만 좀 말을 하려고 해요. 우리 그 언론이 사실은 수사는 진전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언론이 좀 이 부분을 좀 역할을 해야 취재해서 되거든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따지지 않고 잘못된 부분은 언론이 물어야 되거든요. 경제도 정의죠. 근데 지난번에 사실 제가 충격적으로 느꼈던 거는 김건희 여사가 왜 그 대선 전에 기자회견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관심 있게 봤거든요. 저기서 뭔가 기자들이 물어서 내가 궁금한 거 기자들도 궁금할 테니까 나오겠구나. 아무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아하. 제가 왜 질문을 안 하지?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제가 그 좀 출입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질문을 안 했냐? 그랬더니 더 충격이었던 거는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양해를 구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질문받지 않는 사과였죠. 그래서 내가 네가 기자냐. 질문하지 말란다고 궁금한데 질문을 안 하냐. 언론이 언론 역할을 해야만이 사회가 바로잡힙니다. 자, 이제 수사가 만약에 덮인다면 언론이 취재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 뭐 궁금한 거 뜨거운 거 너무 많아요. 홍사훈 기자님 여기서 일찍 만나니 좋네요. 오늘 경제쇼 쉬시는 거 아니죠? 이따 하시는 거죠? 아니죠. 네. 자,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 책 읽고 싶어요. 경제쇼 시간에 문자 보내면 책 주십니까? 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홍반장, 홍사훈 KBS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각종 핵관들이 있다면 시사본부에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정치 핵심 관계자일 뿐 아니라 정치 핵심 학자이시기도 하죠.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오늘 막 출근길에 비가 퍼붓고 그다음에 또 폭염이 바로 오고 정치권 같은 날씨다. 조변 섞게 한다. 교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매주 뵙진 못하니까. 자, 한 달마다 오시니까 오실 때마다 이 대통령 업무 수행 능력,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전 평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현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되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게 과거 같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뭐 자질이 좀 부족해도 청와대 들어가면 대중한테 보이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2, 3년은 버텼는데 2, 3년 버텼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그냥 청와대를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의 그 한계가 왔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대통령제의 한계가 왔다. 네. 한계 이미 왔는데 지금까지 뭐 좀 청와대라는 아주 독특한 구조에 장소 구조 때문에 바깥에서 알 수가 없다는 알만 하면 이미 정권이 끝나버렸으니까. 네. 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서의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이 민낯을 드러나게 했다는 계기가 됐다. 네, 그렇죠. 왜냐 그러면은 과거같이 청와대에 있으면 대통령이 그 집무실에 와서 뭐 기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일단 비서실장과 참모를 만나서 뭐 어저께는 뭐 보고도 받고 오늘은 뭘 할 것이고 뭐 그렇게 하고 말하자면은 그 주도권을 대통령이 가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길바닥에 나와 앉아 꼴이 돼버렸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랬죠. 이거는 누구 탓하기도 어렵다. 자, 최근 제일 핫 이슈는 이 교육계 문제니까 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
이건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목표는 아니다. 근데 이제 폐지 가능성까지 어제 튀어나왔어요. 교수님은 뭐 이제 대학에 30년 계셨으니까 정치권도 경험을 하셨지만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또 사회부총리이기도 한데 교체 필요성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더 이상 이렇게 뭐 장관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만 5세 이것이 과연 박순애 장관이 자기 개인 생각으로 그랬는지 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박순애 장관이 뭐 교육에 대해서 공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 전문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뭐 관료들이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을 가능성도 내가 볼 땐 적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혹시나 무슨 인수위나 아니면 뭐 청와대에서 오히려 이걸 한번 해보라고 했던 것이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뜬금없이 배란간 이걸 들고 나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공약이도 없었으니까요. 청와대와 협의도 없이 이런 걸 이렇게 불쑥 낸다? 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 또 박순애 장관이 교수하면서 이런저런 위원을 많이 했어요. 나도 몇 번 만났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또 이게 행정학 교수잖아요. 정책학 교수니까. 그건 뭐 기본적인 뭔 정책 결정을 또 불쑥하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게 좀 의심스러워. 이게 또 어떻게 돼서 시작했는가. 박 장관이 발단이 아닐 것이다. 네. 그리고 여하튼 간에 이게 지금 혼자 덤터기를 다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더 이상 뭐 장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아마 속으로는 내가 이걸 왜 한다고 그랬을까 하면 후회 많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그러니까 비난은 내가 다 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관 한번 구해보라고 그러세요. 누가 하려고 그러지. 누가 할 것인가. 장관 못 구합니다. 장관 할 만한 사람도 없고. 장관 못 구한다. 네. 지금 뭐 빈자리도 있고 뭐 장관감이 아닌 사람들이 장관하고 있고 뭐 완전히 우습게 돼버렸죠. 우습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제대로 된 장관을 못 구한다면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고장난 거예요. 그 징조는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겁니다. 장관감을 못 구해도 허덕허덕 하다가 결국에는 막 현역 의원 막 임명했잖아요. 그랬죠. 결국 그 사람들이 정권 다 말아먹었잖아요. 뭐 추미애, 김현미 뭐 등등등 뭐 몰락을 그냥 자초했지.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 장관은 의원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마지막 또 법무부 장관 이제 박범계 의원인데 지금 또 이제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과 가게 세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민주당 의원들 하느냐. 장관을 못 구했거든. 못 구하니까. 전문가를 진짜 전문가를 못 구해서. 다 안 한다고 이건 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사태를 보면서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더 안 하죠. 뭐. 애들이 반대해요. 아빠 미쳤어. 그걸 왜 하려고 그래. 이렇게 나온다. 가족들이 반대하고 배우자도 반대하고. 실제로 모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풍문으로 도는 얘기긴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이제 인적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려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 수화기 너머로 거기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가 아빠 왜 그걸 하려고 그래? 라는 얘기가 들렸다는 그런 풍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그거 다 사실이에요. 이 풍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나도 경험했어. 직접 경험을 하셨어요. 장관에서. 자, 이 교수님도 경험을 하셨고 진짜 전문가는 이게 관직에 안 나가려고 하는 이상한 풍토가 돼버렸다. 자, 지금 이제 제일 파장이 큰 게 오늘까지 보면 이제 교육부 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게 학부모, 교사단체 또 이게 보육 담당하는 유치원들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댓글과 온라인 민심은 뭐 심상치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이슈의 흐름을 좀 관찰을 하려고 이제 각종 커뮤니티들을 많이 좀 섭렵하는 편인데 전반적인 흐름이 하나로 모아지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거든요. 입장이 막 갈리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또렷하게 그 집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집단 간의 의견이 이제 하나로 합치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이 이슈만큼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어떤 커뮤니티를 가봐도 비판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뭐 댓글을 몇 개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제 이 이슈는 아무래도 교육 이슈다 보니까 맘카페들 일명 맘카페들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이버의 그 맘카페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데 중에 하나가 이제 맘스 홀릭 베이비라는 이 맘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었던 얘기 보면 딱 이때 애들이 코로나 터지고 걸음마 할 때부터 밖에서 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불쌍하게 컸는데 왜 학교라는 경쟁 집단에 이렇게 빨리 빨려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우리의 입학할 때 돼서까지 이게 계속 추진이 된다면 입학 유예시킬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얘기가 이제 맘카페의 어떤 전형적인 흐름이라면 반대로 남초 커뮤니티의 대표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이제 의견이 이제 주를 이루는 FM 코리아 이제 일명 펜코 네네.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부모와 학교가 다 반대하는 정책이다라는 얘기 혹은 표 날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예. 8살도 힘들다 소리 나오는 판에 7살을 가르치라는 거냐라는 이제 본인을 네. 교사라고 밝힌 이 댓글도 있었을 만큼 대체적인 흐름은 반대 흐름이 강했다. 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까 교수님 뭐 예리하게 딱 짚어주셨지만 이게 박순애 장관이 아닌 것 같다. 인수위냐? 인수위라면 인수위원장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었고요. 그때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학제 개편안을 안철수 후보가 내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입학 연령보다는 학제 개편.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해봐라라고 했다라는 또 이제 일부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수님 최근에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이름 공모 쭉 모아서 발표했는데 취소. 그렇죠. 지금 이름이 없잖아요 아직. 네. 그리고 국민 제안도 해서 여기 뭐 10개를 추려가지고 이제 3개를 뽑겠다. 3개, 탑3. 예. 대형마트 뭐 이제 영업 제한 풀겠다 등등. 취소. 그리고 이제 공론화 없는 학제 개편안 발표했다가 이거 철회 폐지할 수 있다. 이 국정운영 기조가 이게 다 지금 하려다가 부딪히면 철회하고 하려다가 부딪히면 뭐 무효하고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래서 대통령 돼서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면은 그게 뭐 이 과거 대통령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 이게 너무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네.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르는 게 그리고 모든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와 있던 거고. 그것도 뭐 좀 어떻게 바꾸는 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장애물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이 얼마나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다는 것도 모르고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했던가 하면 그건 참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그렇게 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 주인공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인사 다 후임 그런 걸 하는 건데 그건 뭐 그냥 뭐 우리도 일하는 것처럼 해서 뭐 온갖 뭐 안건을 뭐 냈잖아요. 그게 보면 뭐 따져보면 실현 가능성 그거 다 좋은 얘기지. 그럼 전까지 왜 못했어? 우리가 국정이라는 국가 운영이라는 게 이렇게 배란가 순간적으로 확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좀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인식이 부족하다. 너무 몰랐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휴가 주간이지 않습니까? 휴가가 끝나고 지금 도 스태핑은 멈춰 있으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한국에 오는데 대통령은 만날 예정 없다. 휴가 중이니까 김진표 이 국회의장만 만난다. 이렇게 나왔는데 휴가 끝나면 메시지를 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메시지가.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시고. 글쎄요. 나는 뭐 조언이 내가 뭐 조언 할 그런 것보다도 난 이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너무 준비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여건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위치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리고 뭐 이렇게 불안감 이렇게 뭐 대통령한테 너무 기대하는 게 잘못이죠. 잘못이고 또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쉽게 모든 걸 쉽게 얘기한 거 그게 결국은 아주 그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모습을 그냥 보여준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워낙에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다 보니까 대통령 본인이 말했듯이 이제 대통령을 처음 해본다라는 거는 그 맥락의 얘기가 이제 포함되는 걸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아예 차라리 임기 초반이니까 아예 전반적인 쇄신을 대통령 본인 포함해가지고 하는 모습. 쇄신. 뭐 그런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전반적 국정 쇄신을 하려는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주고
새로 좀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뭔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내각이니 뭐 청와대의 뭐 참모들을 다 뭐 교체하는데 지금 그게 됩니까 그게? 되지는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도 못 구하는 상황이다. 장관도 못 구하고 지금 총리 인준된 것도 대단한 건데. 간신히. 어떻게 후임을 구해요? 그건 뭐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비서실 개편하자고 하는데 사실 비서실 지금까지 역할을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대통령이 옛날처럼 청와대에 있으면은 대통령이 처음 아침에 집무실에 와서 만나는 사람이 참모되니까 의논했는데 이거 뭐 자기가 길가에서 다 그냥 혼자 말하고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고 방송에 그거로 밥을 먹고 뭐 이런 됐는데 그 뭐 역할이 기회가 없었잖아요. 비서 수석들의 역할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본인이 대통령 본인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과거의 정부와 대통령이 시스템과 뭐 장단점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었던 거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 게 대통령이 아침에 먼저 뭔가 발언을 하면 데서트필 되고 대변인은 나와서 그걸 해명하고 거죠. 원래는 대변인이 먼저 대통령은 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걸 지시하셨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건데 앞뒤가 좀 바뀌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휴가 후에 과연 인적 쇄신론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보셨고요. 자, 교수님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게 집권 여당인데 이 대선 지방선거 압승했고요. 대선은 이제 간판에 격차였습니다만 지방선거까지 압승했고 근데 지금 당대표 징계 이후에 비상상황 선언하고 비대위로 가겠다고 지금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나는 뭐 그게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그 당원 당규도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서 뭐 이런 상황에서 뭐 6개월 후에 뭐 이준석 전 대표는 현 대표인가 다시 한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수밖에 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뭐 우리나라 정당은 그냥 비상이 너무 많아서 평상이 별로 없잖아. 평상이 없다. 항상 비상이다. 그리고 과거 볼 것 같으면 선거 때 대표가 치른 정당보다 하면 비대위원장이 치른 선거가 좀 성적이 나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당 구조도 그렇게 취약하다고 취약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아주 그 취약하다는 거, 이렇게 정당의 그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월수 금요일 되면은 그 모든 정당마다 뭐 뒤에다 무슨 뭐 이상한 문구 걸어놓고 뭐 써갖고서 읽고 중계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최고위원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도대체. 회의 놓고 다 읽는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서 그냥 싸우기도 하고 말이지. 그리고 또 같은 정당에서 무슨 회의라는 게 아니라 뭐 아침에 회의하고 나오면 또 이제 라디오 나가서 그 속에서 또 뭐 상대방 헐뜯고 기자들은 거 받아쓰고 맨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당이 정상적으로 국정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이런 건 없고 그게 우린 정당의 현상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당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게 있잖아요. 또 뭐 이제 당대표가 왜 필요하냐. 정당의 원내화가 좋지. 그 미국에 그 당대표 있습니까? 여당의 그 집권당의 대표는 대통령이지. 그리고 의원내각제는 별도로 당대표 있는 게 아니라 총리가 여당 대표고 섀도우 캐비넷에서 있잖아요. 그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당대표 한다고 뭐 선거한다고 난리를 하고 최고위원 한다고 난리를 하고 그 속에서 싸우느냐고 난리를 하고 뽑아놓고 또 흔들고 뭐 또 쭉 하나 싸우면 비대위하고 또 비대위에서 또 싸우고 말이지. 맞습니다. 뭐 당대표 선거한다고 돈도 엄청 들어요. 그거. 대부분 뭐예요? 6개월이면 그냥 다 무너져. 또 비대위잖아. 그래서 이런 비생산적인 이상한 정당 구조를 이제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는 뭐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난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참 이게 희한한 일이 지금 뭐 이긴 정당이나 집권당이나 혹은 뭐 패배한 야당이나 지금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가면 지금 집권 여당, 제1야당, 심지어 정의당까지 뭐 원내 정당이 다 비대위인 맞아요. 이 비정상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데. 자,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게 화제입니다.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회동했다. 그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비대위 맞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교수님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인, 안철수, 이준석 이 세 명에게 좀 진저리를 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네. 그게 뭐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였기 때문에 네. 그 직선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보면은 맨날 뭐 합치는 가치에도 안 한다 그러다가 또 툭하면 잠수 타고 있다가 삥 돌아와서 만나고 그것도 이것저것 뭐 이런 거에 내가 볼 때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후에서 또 진절머리 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김종인 박사는 대선 전에 그다음에 이준석 그 대표는 결국 이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좀 비정상 이게 뭐 툭하면 뭐 안 하겠다고 없어졌다가 뭐 무슨 조건 들어주면 다시 하고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뭐 또 이렇게 돼버렸는데 참 선거에 승리한 정당도 저러니까 좀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다. 참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 정상화의 비정상화. 이게 비정상이 너무 오래 가고 있다. 답답해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느끼시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우리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일 거예요.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 1, 2, 3당이 전부 비대위 체제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고 어떤 정당들이길래 대통령이 물론 이제 휴가 중이긴 합니다만 저희 이제 비평가들의 이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미국 국가서열 3인데 조금 전에 대만을 찍고 이제 한국을 오는 굉장히 좀 그렇죠. 국제적으로 중차대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서 면담을 하지 않는다. 저는 사실 이해는 안 가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정말 그냥 휴가를 계속 진행을 해도 되는, 그러니까 잠깐 시간을 내서 만나러 올 수도 있는데 정말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제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국민들도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차피 지방을 안 가고 서울 자택에서 보낸다 이렇게 보도가 됐으니까. 이게 약간 지금 평시랑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 동아시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임 작가의 의문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그 하원 의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권력 승계 서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승계 서열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난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뭐 대통령 부통령 뭐 동시에 요구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지금 이게 굉장히 우리 안보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은 좀 그 처음에는 뭐 중국한테 굉장히 나토 회의도 가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또 펠로시 의장을 만나서 하게 되면은 폭발력이 좀 더 중국에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상당히 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 대로 보면 우리는 지금 뭐 장관이 뭐 하는지 뭐 장관 사고장밖에 모르는데 맨날 뉴스는 보면 그 정당이 뭐 비대위원이 뭐니 싸우는 그 모습만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도 방송은 그 하루 종일 그걸로 하루 종일 가죠. 밥을 먹죠. 그러니까 난 이게 좀 이렇게 해서 난 이게 좀 어느 당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재의 그 정치 그 거버넌스 정치 시스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뭔가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표면적인 비판의 문제가 아니고 싸우는 이제 모습이 아니고 근본적인 시스템 혁신이 있지 않으면 큰일이다라고 지금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은 시간이 좀 있으면 또 이재명 의원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상황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교수님의 고민에 몰입하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의도 정액관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죠.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님 그리고 임경진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죠. 물론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 자 햄버거 세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좀 경찰국은 어제부터 출범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일단은 경찰 내부는 다소 좀 진정 국면이긴 한데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그건 앞으로 또 지켜보면서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자 10대 청소년들이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중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들을 찾고 보니 2년 전에 훔친 렌트카로 사망사고를 냈는데 당시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지나서 또 폭행 사건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건이 너무 잔혹해서 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이번 폭행이라고 하기엔 이제 학대에 가까우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8명이 때로 몰려다니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양천구 일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애들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이제 경찰에 저기 후배들 물어보니까 이미 다 지역에서 알고 있고. 예. 근데 이게 소년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소년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피해자에 의해서 이제 언론에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중학생들, 그러니까 근처에 사는 중학생들인데 그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폭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말로 하긴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제 물고문 수준의 그리고 5시간 넘게 폭행 또 라이터를 이용해서 상당히 위험한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이런 형태 그리고 피해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근데 이 피해 학생이 하나가 아니라 학교마다 지금 파악된 것만 2, 3집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구속은 됐는데 얘들이. 근데 그래서 더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여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8명이 돌아다니면서 이 양천구 일대 학교들마다 그럼 이제 피해자 타겟을 몇 명씩 지목해 놓고 그렇죠. 금품도 뜯고 그리고 학대 수준의 이제 폭행을 가했다. 아주 잔혹하죠. 이건 아주 상습적이고 조직적이라고 또 봐야 되겠네요. 5시간 폭행에 물고문까지. 이거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끔찍한 장면들이지 않습니까? 그 조폭을 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제가 예전에 링범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폭들은 경제적 목적이라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그것 자체가 일종의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쾌락이기 때문에 더 나쁘네요.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더 위험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해서 어떤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면 끝나는 조폭보다 그 끝이 없는 거죠. 자체가 쾌락이라면 그래서 끝이 없는 거죠. 더 잔혹해질 수도 있다. 자, 더 화가 나는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알고 보니 이들이 2년 전에 훔친 렌트카로 사망사고를 냈어요. 근데 당시 촉법 소년. 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전력이 있다. 이게 나중에 나왔네요. 2020년 3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얼마 안 됐네요. 대단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이 8명 중에 3명이요. 3명이 전국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렌트카를 이제 다른 사람 성인 주민등록증으로 어차피 지금 미성년자들인데 무면허니까 그렇게 렌트해 갖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훔친 렌트카로 사고를 낸 겁니다.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대전 쪽인데 아주 이 당시에 이제 배달하는 알바 학생인데 생활비를 거둔 대학 신입생이 거의 그냥 즉사 수준이어 갖고 근데 문제는 이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에서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올라가서 이게 말이 되느냐. CCTV도 공개되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그 결과 지금 드라마도 나오고 그 사이에 촉법도 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지금 법무부에서 이거 이제 처벌 연령 낮추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문제는 그 사건 이전에도 그와 비슷한 형태를 계속 돌아다녔던 애들입니다. 전국을 그냥 이렇게 훔친 차로 돌아다녔던 애들이.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그때도 있었었죠. 촉법소년이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당시에 10대 중반이잖아요. 12, 13. 야, 10대 초반.
13, 14 이렇죠. 만으로 14이면. 문제는 저는 이 가해한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 방치되면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걱정이 돼요. 예. 이들이 20대 되고 30대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경우를 방치하고 있었네?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 자, 당시 사고 이 말씀하신 대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던 건실한 대학 신입생이 숨진 겁니다. 가해자들은 사고 전에도 차를 훔쳤고 범죄를 저질렀고 했다는 거고요. 그럼 이게 나이를 떠나서 상습범인데 자, 지금 이제 전문가 보시기에는 이 촉법소년 제도를 이들이 활용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뭐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조사 경찰들 앞에서 그냥 어차피 처벌 안 될 거니까 빨리 내보내 달라고 하거나 그 뒤에 이제 그 경찰 조사받는 경찰서를 건물을 나와서 담배를 피는 걸 지들이 찍어서 SNS에 올린 겁니다. 경찰서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조사받고 나왔는데 어차피 처벌 안 받아? 그 담배 물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무슨 경찰서를 제낄 준비 이렇게 하니까 이미 다 알고 들어간 거죠. 여기선 내가 처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들어갔으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공권력을 우롱하고 그러네요. 스스로도 범죄의식이 아주 꽉 차 있는.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실은 교정교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이미 범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안 하고 포기할 수는 없을 텐데. 땡땡 경찰서 제낄 준비. 자, 여론은 공분으로 들끓었습니다. 피해 대학생의 여자친구는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 국민청원 올렸고 당시 서명이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처벌할 수 없었고 처벌 안 받았고요. 결국 가해자 중 한 명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2년의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거죠. 최장 10호. 10호 처분만 최장 받은 10호? 거죠.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이 있는데 10호가 제일 센 거죠. 소년원 2년. 2년이 그것도 딱 한 명만. 한 명만. 8명 중에 한 명.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요. 자,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가 처벌보다 교화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남았는데 전과 남기고 처벌해서 이들을 또 이제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좀 갱생의 기회를 주고 교화시키자. 자, 근데 사회로 이제 교화시켜서 복귀하는 과정 불가능한 겁니까? 문제는 보호 처분을 내리길 일단은 그 소년 판사님들이 좀 꺼려한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일단 뭐 집으로 귀가시켰는데 문제는 각각의 어떤 살해자 말하던 그 범인들에 대한 평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단히 상습적이고 위험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간과했다 보니까 그냥 돌려보낸 거죠. 돌려보냈으니까 그냥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성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얘들이 소년이니까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죠. 본인들한테도 위험하고 사회한테도 흉기가 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깊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에 직면한 전문가들이라면 자, 고민을 해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고 그럼 어떤 또 교화의 여지가 있는지 어떤 쪽 결정을 하더라도 깊이 고민하고 그 경계선에서 판단을 내릴 수는 있는데 그냥 대충 뭐 어린애들이니까 집에 가서 정신 차리게 기회를 주자. 이건 좀 위험하다. 자,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2년 전 사망 사건으로 법무부 보호관찰 중이었는데 보호관찰 관리는 이거 제대로 된 겁니까? 사후 처분 5호 처분입니다. 1년 미만은 사후 처분이고 2년까지는 5호 처분인데 이 보호관찰 관리라는 게 참 좀 황당한 거죠. 뭐냐면 10시까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전화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10시에 집에 들어왔습니까? 휴대폰이 30m 정도 반경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것만 확인하면 끊는 겁니다. 집 근처에 있으면. 근데 그게 교정교화가 되는 건가요? 집에 있으면 교정교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보호관찰관이라면 사실 필요 없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집 근처에서 애들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30m 안에서 관찰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불러내서 끌고 와서 거기서 폭행을 했어요.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보호관찰 제도의 맹점도 다 활용하고. 다 하는 애들. 촉법소년의 이제 또 제도의 맹점도 다 활용하고. 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교과서적인 해법이 먹힐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싶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백프로파일러님 전문가 관점에서
도대체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과 케이스 중심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말하자면 얘들은 한 명이 아니죠. 집단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집단을 다룰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개인에 대한 케이스 매니지먼트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줄과 날줄이 돼서 네. 활용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하나의 개인만 보는 것밖에 안 합니다. 예. 그 아이의 성향을 보는데 네. 그 아이들이 어떤 조직적인 맥락에서 그 범죄를 저지른 간의 맥락을 전달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는 과거에 어떤 범죄라든가 행위에 대한 모릅니다. 네.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해 버리니까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참 그러니까 맥락과 개인에 대한 판단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게 범죄를 저지르는 이 치밀성보다 대응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치밀성이 더 높아져야죠. 아유, 여기까지 듣죠. 속이 참 터지네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 4087-6503-1927-6632-8158님입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